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지금 계속 오른다. 뭐 집 안 사면 뭐 언제 살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는 언론들이 좀 가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최근에 정책의 방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일종의 카르텔, PF 연착륙을 위한 그 건설사 내지 시장 참여자 중에 주택 가격이 올라야만 좋은 분들, 강한 어떤 응집력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 안녕하세요.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요즘 시장이 많이 혼동스러울 텐데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내용과 좀 앞으로의 대응 방안 이런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연일 상승에 대한 보도가 많을 겁니다. 특히 서울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냉정하게 보실 게 서울하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과 광역시 이렇게 네 섹터를 일단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중에서 서울이 제일 강세고요. 수도권은 강세이긴 하지만 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상승 국면이 아니고 어느 지역들은 조정 국면에서 계속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방과 광역시는 대부분 90% 정도가 조정 국면에서 뭐 회복 국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제 주 팩트일 텐데요. 서울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이 빨간 선과 하얀 선이 있는데 빨간 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아직 평균량도 도달하지 못했고 지금 3만 9천 건이거든요. 많이 올라온 게 그러면 예전에 평균이 한 5만 1천 건 됩니다. 2021년도까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락기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락기에도 평균선을 많이 넘습니다. 넘어도 가격이 조정된 상태에서 거래가 붙은 거고 보시면 지금은 상승은 상승인데 거래량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은 상승은 일시적이거나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많다고 많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부동산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시장이 조정 국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서울이 이제 관건인데요. 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6월 달에요. 그리고 7월 달도 아마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7월, 8월 가면서는 꺾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 꼭지점이 평균선이 6,100건인데 지금 막 돌파를 했습니다. 7,000건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LH가 직거래한 그 임대를 위한 어떤 매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거래량으로 올라와가지고 좀 국토부나 한국부동산원이 부정확한 정보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개, 1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7천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 6천, 한 7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했고 중요한 건 이제 7월 거래량이죠. 오늘이 제가 볼 때 지금 4천 건이거든요. 그러면 6천에서 7,500 사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이 6천 건으로 만약에 감소가 되면 시장은 다시 조정이 시작되는 걸 보시면 되고 만약에 7천이나 8천 유지가 되면 정부의 정책 금리가 힘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지금 계속 오른다. 뭐 지금 집 안 사면 뭐 언제 살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를 계속 연출하는 언론들이 좀 가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최근에 정책의 방향을 볼 때 여러분들이 자꾸 이 가계부채 문제하고 또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일종의 카르텔, PF 연착륙을 위한 그 건설사 내지 또 뭐 시장 참여자 중에 주택 가격이 올라야만 좋은 분들, 이분들의 어떤 강한 어떤 응집력이 지금 도출되고 있고 특히 요즘 커뮤니티 게시판, 아파트 분야에 예전에 그 악행이었던 얼마 밑으로 팔지 마라 이런 게 다시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가 지금 방치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제 정부가 더 방치했다가 하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어떤 직면할 위기가 지금 거의 다 왔다고 다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F4라 그러죠. 경제수장 4명이 최근에 어떤 스피킹을 좀 합니다. 뭐 좀 가계부채 문제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 중에 부동산 가격 때문에 불안한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금리 동결은 당분간 가겠다라고 또
확정적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도 알고 있고 시장 참여자도 알고 있죠. 결론,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예전에 추세 상승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아시고 너무 뭐 공포에 이렇게 휘달릴 필요도 없고요. 이게 오르면 더 얼마나 오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미 버블 수준을 넘었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과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시적 반등인 상황인가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이게 2008년도 9년도 때 거래량입니다. 2,000건 이하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툭 떨어져요. 국제 글로벌 금융위기였잖아요. 충격이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이사 대책을 발표합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그 특례보금자리 이론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펼쳤잖아요. 그때 내용하고 항목들이 거의 비슷해요. 한 90%가. 이때 현상을 보면 7,000건, 8,000건, 9,000건까지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력이 많이 올랐죠. 근데 지금을 보시면 어때요? 예전에 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에다가 신생아론까지 들어오고 저금리 LTV 80%까지 들어왔음에도 예전만 못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구도 그전보다 많고요. 서울도. 지금 좀 서울은 좀 줄었죠. 근데 가구 수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숫자가 이 당시에 서울 요 2009년도 당시는 한 134만 채였습니다. 현재 한 175만 채 되거든요. 그럼 볼륨으로 볼 때 예전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추세나 거래량이나 다 약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택가격이 고평가됐다는 지점에서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러면 이 불장이 과연 우리가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 분배가 잘 되고 주택이 너무 모자라서 이런 것이냐? 전혀 아니죠. 지금 수도권과 이 서울에 빈집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율이라고 있죠.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 그러면 입주율이 뭐 바로바로 100%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예전에 있던 집을 팔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이 과연 이게 추세적 상승을 갈 수 있을까? 2017, 18, 19년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명확한 우리 민스키 경제학자가 말씀하신 이 데드캣 바운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른다라면 아마 해외에서 더 이상 한국의 그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지금도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걸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다 아시겠지만 정부가 안 나섰으면 어떻게 될지 다 아시잖아요. 둔촌주공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다 미분양이라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정부가 나섰잖아요. 그 부분이 명분은 건설사 PF를 막기 위한 건데 부실을. 그게 지금 도가 지나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저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조금 지식인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안 하고 있고 언론에서 많이 조명을 안 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세가 상승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가 상승이 매매 가격을 밀어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안 좋은 분들입니다. 안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없고 뭐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겠지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죠. 이게 이제 KB 통계, 우리나라 제일 통계 표본을 많이 갖고 있는 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꼭지점이 있고 낮아진 데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2008년도에 막 쭉 오를 때입니다. 그럼 전세가율이 70% 가까이 가죠. 서울도 64%입니다. 이때 이제 상승 국면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나서 서울은 38%까지 떨어집니다.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 대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전국도 한 50%대로 다운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한 10년간의 폭등 시절에 연걸 시절에 보시면 몇 평균입니다. 이게 75입니다. 다 76. 그러면 일부 선호 지역들은 80, 85, 90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현재를 볼게요. 이 현재 저번 주까지 제가 뽑아온 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52 쭉 빠졌다가 여기가 52점인데 53 됐습니다. 3. 그러면 70하고 갭이 20% 정도 나잖아요. 근데 무슨 매매가가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거기다가 5억짜리일 때에 70%는 얼마예요? 3억 5천이잖아요. 5억이 지금 얼마가 돼서 10억이 돼버렸잖아요. 10억에 70%는 얼마예요? 7억이에요. 3억 5천과 7억 5천은 2배 차이가 나요. 객관적인 지표는 20%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비율로 들어갔을 때는 금액의 대비가 갭이 더 벌어집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집을 살려고 했을 때
투입해야 되는 자본이 더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50% 비율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전세 가격 수준이 60몇 주 상승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쭉 빠졌었잖아요. 밑에.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때 폭등 시절이고 지금은 계속 조정기를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갖고 여기서 올라가서 60% 넘고 70% 갈 때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집을 많이 갖고 있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 지금 이 폭등장에 또다시 한번 겪었고 다시 이렇게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도 않았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물가 상승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으시는 돈이 적어졌잖아요. 쓰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무슨 주택 부담 능력이 좋아지겠어요. 오로지 정부의 저금리 정책 때문에 정책 자금이잖아요. 그 이자 차익은 또 누가 보전해 주죠? 지금 대중 일반이 한 4.5% 5% 해야지 담보대출을 받는데 정부가 한 그 특례론이나 신생아론은 뭐 심하면 1.5%짜리도 있고 또 LTV 80%그 생애 최초 이분들은 또 80%까지는 또 한 3% 수준이에요. 그럼 그 갭인 1% 2%를 누가 메꾸죠? 손해 보는데 우리 이자로 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걸 이자 차익 보전 개정이라고 해요. 이 얘기를 아마 몇 달 전부터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일반 전문가들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 집값을 올려서 우리가 돈을 더 들게 해? 이건 국민 대기만행위죠. 제가 볼 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좀 해주셨으면 좀 부탁드려요. 그래서 현재 전세가율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서초, 방포, 아크로리, 바꿔 좀 비싼 거지만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최고일 때 매매가 40억에서 45억, 전세가는 20억에서 24억 됐어요. 그게 이제 2022년도 하반기 미금리 인상하면서 그때 그게 한 12억대로 반토막 납니다. 매매가는 25억대로 반토막 나고요. 둘 다. 그게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매매가는 거의 전고점에 가깝게 회복을 했고요. 전세 가격은 한 12억에서 한 16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24억에 뭐 이 전세에 들어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16억이면 차익이 얼마예요? 8억입니다. 8억을 돌려줘야 돼요. 60이주 올랐지만 그 전에 짧은 기간 뭐 한 20주, 뭐 30주 내릴 때 많이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게 그러면 최고점보다는 여전히 낮지 않나요? 이걸 자꾸 말씀 주신 대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 그거 좀 안 맞죠? 분명히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경매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경매 시장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요. 저도 한 2년 전부터 앞으로 경매 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공부를 하셨다가 무주택자분들이나 또 뭐 자산 증진하실 분들은 이쪽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경매 지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전국입니다. 이건 전국 그림인데요. 보시면 계속 이렇게 경매 지표는 세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제 경매 물건수를 보거든요. 4개를 볼 수도 있고 3개를 볼 수도 있는데 3대 지표는 이제 말씀드린 응찰률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4대 지표라고 얘기하는데 경매 물건수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건데 이 그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쭉 보시는 바와 같이 쭉 내려오다가 2023년 1월에 그 정부 대책이 나니까 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또 조정받다가 요즘 이제 좀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꼭지점일 때잖아요. 이때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101%, 105% 이렇습니다. 서울은 막 120%.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니까 현재 감정가격보다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찰률을 보시면 57%, 60% 수준이에요. 그러면 60%면 상당히 높은 거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고요. 물건이 100개가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권리 문제가 제한적이거나 이러면 낙찰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빼고 한 60에서 70% 수준이면은 낙찰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건 뭐냐면 주택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의 추세를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이제 여기잖아요. 밑에 끝에 끝지점인데 보시면 낙찰률은 38% 수준이고 저번 달까지 이 낙찰 가율도 85%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크게 회복된 수준은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막대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하셔야죠. 지금 낙찰률이 올라가는 효과는 착시 효과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번 낙찰이 안 되면 유찰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20% 감액하고 어느 지역은 30% 감액해서 다시 경매가 들어오는데 그럼 그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그 물건은 이미 시장 시세보다 20에서 30% 하락해서 낮춰가지고 나오잖아요. 감정이. 그것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전 고점에 비하면 80%지만 지금은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운 물건과 합치다 보면 평균율이 좀 올라가겠죠. 그런 착시를 잘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중요한 게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서울도 보십시오. 서울이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투자 수요도 있고 분명히 다시 곡선은 상승을 가고 있는데 이유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그냥 경매 물건이 줄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좀 문제점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왜? 경매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낙찰률이 올라가면 경매 물건이 줄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줄어요. 안 준다는 건 뭐예요? 조정이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2%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 유찰되면 80%잖아요. 시세보다. 이거의 92%면은 결국은 70%, 75%라는 수치잖아요. 신규 건이랑 합초 이런 착취를 좀 판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하인드로 경매 물건을 보는 거죠. 물건 수가 어때요, 여러분? 안 줄잖아요. 도리어 저번 달에 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 시장에 뭔가 균열이 좀 있긴 있구나. 이게 아주 순탄하진 않다, 예전처럼.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지역에 따른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극화라는 표현으로 자꾸 그걸 몰아가지고 조금 더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 많을 텐데, 국지적 차별화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가게가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가까운 가게가 장사가 잘 되겠죠. 똑같은 치킨이 있는데 조금 더 맛있는 게 더 팔리겠죠. 차별화가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양극화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지방은 안 되고 뭐 서울 수도권은 된다라는 그 분위기를 좀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은 현상인데, 물론 일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보다 조금 더 속도가 감소 속도가 좀 빠르니까 지방 소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예전에도 읍면동 수준하고 또 리라고 있잖아요. 리 수준은 소멸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 도시로 몰리니까 당연히. 최근에 그 지방 소멸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지방 소멸이 되려면은 소멸이라는 건 뭐예요?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리 수준인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살다가 농사만 짓다가 도시로 가니까 그건 소멸이 되지만, 지방 소멸할 때 표현을 정확하게 써야겠죠. 지방 소행정 단위는 소멸되겠지만 군 정도 되거나 뭐 시 정도 되면 쉽게 소멸하는 건 절대 안 합니다. 100년, 200년 가도. 거기서 이제 좀 출발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치 내일 모레 무슨 시 하나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이렇게 하고, 언론의 프레임이죠. 제가 볼 때 분명히 물론 상승 여론은 약해지겠지만 서울 수도권도 인구 감소는 똑같아요. 추세적으로는. 그래서 양극화를 말씀드리면, 지방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지방도 광역시부터 말씀드릴게요. 광역시 중에 좀 인구가 늘어나는 광역시가 있습니다. 인천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시가 지방이에요, 광역시예요? 광역시잖아요. 명칭에 대한 것도 명확해야 되는데 지방 소멸해가지고 마치 광역시급도 다 소멸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이 좀 약간 그런 건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광역시의 뭐 미래는 큰 문제가 없다. 도리어 인천광역시는 인구가 늘고 있다. 그럼 물론 다른 데서 전체 우리나라 국민 인구가 주니까 다른 데는 줄 거 아니에요. 차별화를 둬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서울과 지방에 있어서 이제 서울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어느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데 어느 구는 25개구 중에 어느 구는 인구가 좀 소멸하고 있어요. 소멸이 아니라 감소. 선호하는 지역과 비선호 지역을 그냥 나눌 뿐이지, 이걸 양극화로 몰아서 자꾸 시장을 이제 양분화시키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제 제일 좋은 데부터 쭉 있잖아요, 집이.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보는 시각을 바꾸셨으면 좋겠고, 주거 용도와 플러스 투자와 투기 용도가 가세하는 지역은 당연히 양극화라는 표현 속에서 저 밑에 지역에 사람이 없어서 주택 가격을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지역과 하면 그건 양극화겠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양극화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땐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좀 안 맞다고 보고, 이제 굳이 언론상에 나오거나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양극화 그 전문에 대해서 현재 바라보는 시각으로 같이 말씀드린다라면, 지방과 광역시와 서울과 수도권이 있는데 수도권 안에서도 인구가 느는 지자체가 있고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예전에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무조건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묻지마 내 집 마련도 가능했고,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전혀 다른 시장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강남 4구와 마영성,
또 부산에는 해운대 이렇게 정해진 곳들이 있잖아요. 도심의 핵심지들이. 거기는 당연히 강세를 띠겠죠. 누구나 선호하니까. 그러나 그 부분은 예전부터 있던 곳이고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극화라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약간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차별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드리고 그 현상을 볼 때 서울이 계속 이제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해외에 비해서 서울은 인접도시, 대체도시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같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 신도시들이 서울 시내 웬만한 주거지역보다 주거 환경이 좋은 데가 많거든요. 다만 출퇴근 환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갈수록 스마트한 젊은이들은 가성비라는 걸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신도시, 3기 신도시에 들어갔는데 출퇴근 시간이 별 차이 없어. 근데 도시는 구도심인 강남 지역에 지어진 대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단지들보다 거의 100% 가깝게 더 살기 좋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대체지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수요가 분산되니까 지금처럼의 어떤 핵심 지역의 고가 행진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그럼 3기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다 입지는 좋잖아요. 교통망이 이제 확충되지 않습니까? 확충되고 나면 또 그 지역도 그럼 키 맞추기를 한다고 하지만 서울이 내려가면 또 내려가겠죠. 이게 서로.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중장기적 시장을 볼 때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